두 번째 수기. 바다의 물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바다에 가까운 해변에 시커멓고 커다란 벚나무가 20그루 이상이나 늘어서 있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될 무렵이면 벚나무는 갈색의 끈적끈적한 새싹과 더불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현란한 꽃을 피웠고, 이어서 꽃이 질 무렵이면 꽃잎이 무수히 바다에 떨어져 해면을 장식하다가 파도에 실려서 다시 바닷가로 되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저는 그 벚나무의 해변이 그대로 교정으로 사용되는 동북지방의 어느 중학교에 시험 공부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럭저럭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제모의 휘장에도 제복의 단추에도 활짝 핀 벚꽃이 도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바로 가까이에 저희 집안과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의 집이 있었기에 그런 이유로 해서 아버님이 그 벚나무가 있는 바닷가의 중학교를 저에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 맡겨진 저는 우선 학교가 바로 옆이었기에 조회 종소리를 듣고서야 달려서 등교하는 아주 게으른 중학생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익살 덕분에 나날이 같은 반 학생들의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른바 타향에 나간 저로서는 타향이 오히려 제가 태어난 고향보다 훨씬 편안한 장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익살도 그 무렵에는 완숙의 경지에 들어서게 되어 남들을 속이는데 이전처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육친과 타인, 고향과 타향, 여기에는 연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난이도의 차가 어떠한 천재라 하더라도, 가령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라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배우에게 있어서 가장 연기하기 힘든 장소는 고향의 무대일 것입니다. 더구나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있는 방 안이라면 어떠한 명배우라도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연기를 해왔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자가 타향에 나와서 천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제가 느끼는 공포는 예전에 못지않을 정도로 강렬하게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연기는 정말로 능숙하여져 교실에서는 언제나 학우들을 웃기고, 교사들도 이 학급은 오바만 없다면 정말로 좋은 반일 텐데 하며 말로는 탄식을 하면서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는 교감마저 아주 간단히 웃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정체를 완전히 은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저는 정말로 뜻밖에도 등 뒤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등 뒤에서 습격하는 사내들이 모두 그렇듯이 반에서 가장 빈약한 체구를 지니고 얼굴도 창백하며, 또한 아버지나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었는지 마치 쇼토쿠 태자처럼 소매가 긴 상의를 입고 공부는 전혀 못하며 교련이나 체조는 언제나 견학만 하는 백치에 가까운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정말이지 그 소년만큼은 경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체조 시간에 그 학생은 여전히 견학을 하였고, 우리들은
철봉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최대한 엄숙한 얼굴을 하고 철봉을 향하여 얏 하고 외치며 뛰어올라 그대로 멀리 뛰기를 하듯이 앞으로 몸을 날려 모래밭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모두가 계획적인 실패였습니다. 과연 모두들 크게 웃었고 저 역시 쓴 웃음을 지으며 일어나서 바지에 모래를 털고 있노라니 언제 그곳에 와 있었는지 다케카즈가 제 등을 쿡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저는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일부러 실패했다는 사실을 하필이면 다케카즈에게 들키다니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일순간에 지옥처럼 화염에 휩싸여 불타오르는 모습을 눈앞에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와! 하고 외치며 발광할 것 같은 기분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의 나날. 겉으로는 여전히 서글픈 익사를 부려서 모두를 웃기고 있었습니다만 문득 후 하며 무거운 한숨이 나면서 무엇을 하건 간에 다케카즈가 훤히 들여다볼 것이고 또한 언젠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실을 떠들고 다닐 것이라 생각하니 이마에 비지땀이 흐르고 광인처럼 기묘한 눈초리로 주위를 두리번 허망하게 둘러보곤 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점심, 저녁 항상 다케카즈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가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에게 붙어 지내는 동안 자신의 익살이 이른바 일부러가 아니라 정말이었다고 믿도록 갖가지 노력을 하여 가능하다면 그와 절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만큼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생애에 있어서 남의 손에 죽고 싶다는 소망은 몇 번이고 지닌 적이 있었습니다만 남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상대에게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선 얼굴에 엉터리 크리스천처럼 다정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기울이고는 그의 조그만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놀러오지 않겠느냐고 이따금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만 그는 언제나 초점이 없는 눈을 한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과 후 초여름 무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소나기가 하얗게 내려서 다른 학생들은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집이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상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문득 신발장 옆에 다케카즈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같이 가자, 우산을 씌워줄 테니까 하며 망설이는 다케카즈의 손을 이끌고 함께 빗속을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우리들의 상의를 말려달라고 아줌마에게 부탁하고 다케카즈를 2층의 제 방으로 끌고 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집에 50이 넘은 아줌마와 30 정도의 안경을 쓰고 병약하며 키가 큰 맏딸. 이 딸은 큰 맏딸 그리고 최근에 여고를 갓 졸업한 세스코라는 언니와는 달리 키가 작고 얼굴이 둥근 여동생. 이렇게 3명뿐인 가족이 아래층 가게에
문구류와 운동기구를 약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만 주된 수입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세운 임대주택 대여섯 채의 월세인 모양이었습니다. 귀가 아파. 다케카즈는 선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에 젖어서 아픈 거야. 제가 보니까 양쪽 귀가 심하게 곪아 있었습니다. 고름이 당장이라도 귀 밖으로 흘러나올 듯하였습니다. 이거 안 되겠군. 아프겠네. 하며 저는 과장되게 놀란 척하고는 비가 오는데 억지로 끌고 와서 미안해. 하며 여자 같은 말투로 다정하게 사과한 다음 아래로 가서 솜과 알코올을 갖다가 다케카즈를 제 무릎에 눕히고 정성스럽게 귀를 닦아주었습니다. 다케카즈도 정말이지 이것이 위선의 흉기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한 듯 틀림없이 여자들이 너에게 반할 거야 하고 제 무릎을 베고 누운 채 무심코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마 다케카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무서운 악마의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훗날에 이르러 통감하였습니다. 이쪽에서 반하건 상대방이 반하건 그 말은 몹시 천박하고 경망스러우며 우쭐한 느낌을 주어 아무리 엄숙한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에 이 말이 한마디라도 불쑥 얼굴을 내밀면 순식간에 우울의 가람이 붕괴되어 그냥 멋쩍은 자리가 되어버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이 따르는 괴로움 따위에 속된 말이 아니라 사랑받는 불안이라는 문학 용어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우울의 가람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테니까 기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케카즈는 제가 귀의 구름을 돌봐주자 여자들이 너에게 반할 것이라는 바보 같은 칭찬을 하였고 저는 그때 단지 얼굴을 붉힌 채 웃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은근히 집 마음에 집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한다는 야비한 말에서 느껴지는 우쭐한 분위기에 대하여 그러고 보면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다는 식으로 쓰는 것은 만담에 등장하는 도련님조차도 입 밖에 내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은 감회를 나타내는 말로 저는 결코 그런 경망스럽고 우쭐한 기분에서 마음에 집히는 데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자가 남자보다도 훨씬 몇 배나 난해하였습니다. 저의 가족은 여자들의 수가 남자들보다 많았고 또한 친척들도 여자가 많고 또한 그 범죄를 저지른 하녀도 있었기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하고만 놀며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야말로 살얼음을 밟는 느낌으로 그 여자들과 사귀어 왔습니다. 정말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리무중이며 때로는 호랑이 꼬리를 밟는 듯한 실패를 저질러 심한 상처를 입었고 그것이 또한 남자들에게 맞는 매와는 달리 뇌출혈처럼 극도로 불쾌하게 엄습하는 좀처럼 치유하기 힘든 상처였습니다. 여자는 끌어당기다가 밀어젖히기도 하고 혹은 남들이 있는 곳에서는 저를 경멸하고 냉담하게 대하다가 아무도 없을 때에는 꼭 껴안기도 하고 죽은 듯이 깊은 잠을 자기도 하고 잠자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자에 관한 갖가지 관찰을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여왔습니다만 같은 인류인 듯 하면서도 또한
남자와는 전혀 다른 생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게다가 이 불가해하며 방심할 수 없는 생물은 기묘하게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반한다는 말도 좋아한다는 말도 저의 경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관심을 보인다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실상을 설명하기에 적당할지도 모릅니다. 익살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관대한 듯합니다. 제가 익살을 떨면 남자들은 언제까지고 낄낄 웃지는 않았기에, 게다가 저도 남자들을 상대로 신이 나서 익살을 떨다가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반드시 적당한 곳에서 끝내도록 유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적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언제까지고 저에게 익살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 끝없는 앙코르에 응하여 녹초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정말로 잘 웃습니다. 대체로 여자란 남자보다도 쾌락을 훨씬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신세를 진 그 집의 언니와 동생도 틈만 있으면 2층에 제 방으로 올라왔고, 저는 그때마다 펄쩍 뛸 정도로 놀라고 또한 몹시 겁먹었습니다. 공부하는 거야? 아니요. 하고 웃으며 책을 덮고는, 오늘 말이야, 학교에서 콤보라는 지리 선생님 말이야, 하며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요조야, 안경을 써봐. 어느 날 밤 동생인 세스코가 언니와 함께 제 방에 놀러와서 한참 동안 저에게 익살을 떨도록 시킨 다음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왜? 하여튼 써봐. 언니 안경을 빌려서. 언제나 이렇게 막된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익살꾼은 고분고분 언니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 순간 두 여자는 배를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똑같아. 로이드하고 똑같아. 당시 헤럴드 로이드라는 외국 영화의 희극 배우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한 손을 들고 제군! 하고 말한 다음 이번에 일본에 팬 여러분의 하며 즉석 인사로 한바탕 웃기고는 로이드의 영화가 그 마을의 극장에 올 때마다 보러 가서 그의 표정 등을 몰래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가을밤 제가 잠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언니가 제비처럼 날쌔게 방 안에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제 이불 위에 쓰러져 울면서 요조야, 나를 도와주겠지? 그렇지? 이런 집은 함께 나가버리는 게 좋아. 도와주겠지? 응? 하며 격한 어조로 말하고는 다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저에게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기에 언니의 과격한 말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진부하고 평범한 말에 흥이 깨진 듯한 심정이 되어 살짝 이불에서 빠져나와서는 책상 위에 감을 깎아 언니에게 한 조각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울먹이면서 그 감을 먹고는 뭔가 재미있는 책이 없을까? 있으면 빌려줘.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소세키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을 책장에서 골라주었습니다. 잘 먹었어. 언니는 부끄러운 듯이 웃으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만 이 언니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여자란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는 지렁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도 까다롭고 번거롭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가 그렇게 갑자기 우러될 경우 무언가 달콤한 것을 건네주면 그것을 먹으며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사실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제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생인 세스코는 자기 친구들까지 제 방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가 여느 때처럼 공평하게 모두를 웃긴 다음 친구들이 돌아가면 반드시 그 친구들의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불량 소녀이니까 조심하라고 반드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데리고 올 필요도 없을 텐데 덕분에 제 방의 손님들은 대부분이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다케카즈가 반할 거야 라고 칭찬한 말이 실현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즉 저는 일본 동북지방의 헤럴드 로이드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다케카즈의 무지한 칭찬이 끔찍한 예언이 되어 생생히 살아나 불길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은 그 후로 다시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다케카즈는 저에게 또 다른 중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귀신 그림이야. 언젠가 다케카즈가 2층에 제 방에 놀러 왔을 때 갖고 온 천연색 그림 한 장을 자랑하듯이 저에게 보이며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훗날 그 순간에 저의 앞날이 결정된 듯한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흐의 유명한 자화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소년 시절 일본에서는 프랑스의 이른바 인상파 그림이 크게 유행하여 서양화 감상의 첫걸음은 대체로 그러한 그림으로 시작하였기에 고흐, 고갱, 세잔, 르누아르 등과 같은 사람들의 그림은 시골의 중학생이라도 대체로 그 사진판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고흐의 원색판을 상당히 많이 보고 터치의 묘미, 색채의 선명함에 흥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그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냐? 역시 귀신이니? 저는 책장에서 모딜리아니의 화집을 꺼내어 불에 달군 적동과도 같은 피부의 나부상을 다케카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하다. 다케카즈는 감탄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옥의 말 같아. 역시 귀신이라고 생각하니? 나도 이런 귀신을 그려보고 싶어. 너무도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무서운 요괴를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보고 싶다고 희망하기에 이르는 심리. 신경질적이고 겁을 잘 내는 사람일수록 폭풍우가 더욱 거세어지기를 바라는 심리. 이 파의 작가들은 인간이라는 귀신에게 호되게 당하고 겁먹은 끝에 결국 환영을 믿게 되어 대낮의 자연 속에서 뚜렷이 요괴를 본 것이리라. 더구나 그들은 그것을 익살로서 감추지 않고 보인 그대로를 표현하려 노력한 것이다. 여기에 장래의 나의 동료들이 있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흥분하여 나도 그릴 테야. 귀신 그림을 그릴 테야. 지옥의 말을 그릴 거야. 하고 무슨 까닭인지 아주 목소리를 낮춰서
다케카즈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감상하는 것도 좋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린 그림은 주위의 평판이 장문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애당초 인간의 언어를 전혀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문이란 저에게 있어서 단지 익살꾼의 인사와 마찬가지라서 초등학교 시절은 물론이고 중학교 시절에도 여전히 선생님들을 마구 웃기면서도 저는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림만큼은 그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치한 솜씨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다소의 창의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학교의 미술 교보는 시시하였고 선생님도 그림이 서툴렀기에 저는 제멋대로 갖가지 표현법을 스스로 강구하여 시도하여야만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저는 유화 도구를 한 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터치의 기법은 인상파 화풍을 흉내내어도 완성된 그림은 마치 지유 종이 세공처럼 입체감이 없어서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케카즈의 말을 듣고는 그때까지 회화에 임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다고 느낀 것을 그대로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이스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관에 의하여 아름답게 창조하기도 하고 혹은 추악한 것에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흥미를 숨김없이 표현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즉, 남들의 방식에 조금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화법의 초보적인 비법을 다케카즈로부터 배워 여자 방문객들에게는 숨긴 채 조금씩 자화상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내 가슴속 깊이 감추고 있던 내 정체이다. 겉으로는 활달하게 웃으며 남들을 웃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처럼 어둡고 참담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하고 내심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 그림은 다케카즈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익살 속에 감추어진 어둡고 참담한 이면이 들통나 갑자기 시시콜콜 주위 사람들로부터 경계당하는 것도 싫었고 또한 이것이 제 정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는커녕 또다시 기발한 익살을 생각해냈다며 웃어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기에 그렇게 되면 저로서는 정말로 괴로운 일이기에 그 그림은 곧바로 벽장 속에 깊이 감추어 버렸습니다. 또한 학교의 미술 시간에도 저는 그 귀신 기법은 숨기고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리는 식의 평범한 터치로 그렸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다케카즈에게만큼은 저의 상처받기 쉬운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기에 요번의 자화상도 안심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극찬을 듣고는 귀신 그림을 두세 장 더 그린 결과 다케카즈로부터 또다시 너는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하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보인 다케카즈로부터 여자들이 반하게 되리라는 예언과 위대한 화가가 되리라는 예언을 듣고는 그 말을 머릿속에 새긴 채 이윽고 저는 도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쿄의 미술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님은 예전부터 저를 고등학교로 보내어 장래에는 관리로 만들 작정이셨고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는 성격의 저는 그냥 아버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4학년이 되면 시험을 쳐보라는 말씀에 저도 벚나무와 바다가 있는 중학교에는 이미 실증이 나 있었던 참이라 5학년에 진급하지 않고 4학년만 수료한 채 도쿄의 고등학교에 응시하여 합격하고는 곧바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숙사의 불결함과 난폭함에 질린 저는 익살도 잊은 채 의사에게서 폐병이라는 진단서를 받아 기숙사에서 나와 우에노 사쿠라기초에 있는 아버님 별장으로 옮겼습니다. 저에게는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더구나 청춘의 감격이라든지 젊은이의 긍지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여 도저히 그 하이스쿨 스피릿이라는 것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교실도 기숙사도 삐뚤어진 성욕의 배출구라는 생각마저 들어 저의 완벽에 가까운 익살이 그곳에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님은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한 달에 한 주나 2주 정도밖에 그 집에 머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안 계실 때면 상당히 넓은 그 집에 별장지기 노부부하고 저하고 3사람뿐이었기에 저는 가끔 학교를 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쿄 구경을 할 생각도 들지 않아 집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였습니다. 아버님이 상경하여 오시면 저는 매일 아침 서둘러 등교하였지만 혼고 센다 기초에 있는 서양화가 야스다 신타로 씨의 미술학원에 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대생 연습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빠져나오자 학교 수업에 나가더라도 마치 청강생처럼 특별한 위치에 있는 듯한, 그것은 저의 삐뚤어진 성격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저 스스로가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어 더욱더 학교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하여 결국 애교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교과조차 한 번도 외우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윽고 미술학원에서 어느 미술생도로부터 술과 담배와 여자와 전당포와 좌익사상을 배웠습니다. 기묘한 배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미술생도는 호리키 마사오라는 이름의 도쿄 번화가에서 태어난 저보다 6살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립미술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집에 아틀리에가 없어서 이 미술학원에 다니며 서양화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엔 빌려주지 않겠니? 서로 그냥 얼굴을 알고 있을 뿐 그때까지 한마디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오엔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마시러 가자. 내가 한 턱 낼 테니. 좋은 친구로군. 제가 마지못하여 그 미술학원 부근의 호라이초에 있는 카페로 끌려간 것이 그와의 교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부터 너에게 관심이 있었어. 지금 너의 그 부끄러운 듯한 미소, 그 미소가 유망한 예술가 특유의 표정이지. 새로운 오정을 위하여 건배. 기누코 씨, 이 녀석 제법 미남이지? 조심하라고. 이 녀석이 학원에 나타난 덕분에 유감스럽게도 난 2번째 미남으로 전락했어. 호리키는 피부가 거무스레하고 단정한 얼굴로 미술생들로서는 드물게 그럴싸한 양복을 입고 넥타이 취미도 고상하고 또한 머리도 한가운데에 가르마를 따고 포마데를 발랐습니다. 저는 낯선 장소인 탓에 무작정 두렵기만 하여 팔짱을 끼웠다 풀었다 하며 그야말로 부끄러운 듯한 미소만 짓고 있었지만 맥주를 2-3잔 마시다 보니 묘한 해방감과도 같은 경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술학교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만 아니, 별 볼 일 없어.
그런 곳은 별 볼 일 없다고. 학교는 시시해. 우리들의 선생님은 자연 속에 있노라. 자연에 대한 파토스. 그러나 저는 그의 말에 전혀 경의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림 솜씨도 형편없겠지. 하지만 놀기에는 좋은 상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도회지의 불량배를 본 것입니다. 그는 저와 모습은 다르지만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어쩔 줄 모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러한 익사를 부렸으며 더구나 그 익살의 비참함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이 저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단지 함께 놀 뿐이다. 놀이 상대로 사귈 뿐이라며 항상 그를 경멸하였고 때로는 그와의 교제를 부끄럽게까지 생각하면서도 그와 함께 돌아다니던 중 결국 저는 이 사내에게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사내를 호인, 드물게 보는 호인이라고만 생각하고는 대인 공포가 있는 저조차도 완전히 방심한 채 도쿄에 좋은 안내자가 생겼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혼자서는 전차를 타면 차장이 두려웠고 가부키 극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정면 현관에 붉은 카펫이 깔려있는 계단 양쪽에 늘어선 안내양들이 두려웠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제 뒤에 말없이 서서 빈 접시를 기다리는 웨이터가 두려웠고 특히 계산을 할 때 어설픈 제 손놀림. 저는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할 때에는 구두쇠라서가 아니라 격심한 긴장과 부끄러움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눈이 빙빙 돌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되어 값을 깎기는커녕 잔돈을 잊을 뿐만 아니라 산 물건을 잊고 오는 일까지 자주 있을 정도로 정말이지 혼자서는 도쿄의 거리를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그런 적도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리키에게 지갑을 건네주고 함께 다니면 호리키는 물건값을 잘 깎았고 더구나 노는 재주가 있다고나 할까? 빈약한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솜씨를 발휘하였고 또한 비싼 택시를 피해 전차, 버스, 기차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솜씨를 발휘하였고 그리고 아침에 사창가에서 돌아오는 도중에는 요정에 들러 목욕을 한 후 두부 요리로 가볍게 한잔하는 편이 비교적 싸게 먹히고 푸짐한 느낌이 든다며 현지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였고 그 밖에도 포장마차의 고기덮밥이나 꼬치가 값이 싸고 영양도 풍부하다는 사실을 역설하였고 취기가 빨리 도는 술로는 덴키브란이 최고라고 보증하기도 하였기에 아무튼 저는 한 번도 계산에 관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호리키와 사귀며 다행이라고 여긴 것은 그가 듣는 사람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른바 파토스가 분출하는 대로 하루 종일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덕분에 둘이서 돌아다니다가 지쳐도 어색한 침묵에 빠질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남들과 접할 때 그 무서운 침묵이 찾아올까봐 경계하며 원래 입이 무거운 제가 기회를 놓칠세라 필사적인 익사를 떨어왔습니다만 이제는 호리키라는 바보가 무의식 중에 그 익살꾼 역할을 스스로 자진하여 맡아주고 있는 덕분에 저는 제대로 대답도 않고 그냥 흘려듣다가 이따금 설마 라고 한마디 하고는 웃어넘기면 되었습니다. 술, 담배, 매춘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비록 일시적이나마 대인 공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윽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라면 제가 지니고 있는 물건을 전부 팔아도 아깝지 않으리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춘부라는 존재가 인간도 여자도 아닌 백치나 미칭왕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저는 오히려 완전히 안심하고 편안히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애처로울 정도로 그야말로 욕정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동료의 친화감이랄 수 있는 것을 느끼는지 그 매춘부들은 언제나 저에게 거북하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호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런 타산도 없는 호의, 강요가 아닌 호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호의. 저는 그 백치나 미치광이 매춘부들에게서 마리아의 후광을 실제로 보았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인공포에서 벗어나 불과 하룻밤의 휴양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 가 그야말로 저와 동료인 매춘부들과 노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무의식적으로 일종의 꺼림칙한 분위기를 항상 몸 주위에 풍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른 별책 부록이었지만 차츰 그러한 부록이 선명하게 표면에 나타나자 호리키의 지적을 받고는 깜짝 놀라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저는 매춘부를 통하여 여자 수행을 쌓았고 더구나 최근에는 두드러지게 솜씨가 좋아졌습니다. 여자 수행은 매춘부로 쌓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이미 저에게는 바람둥이 냄새가 절어서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그러한 외설적이고 불명예스러운 분위기를 별책 부록으로 얻었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휴양보다도 훨씬 두드러지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호리키는 그 말을 칭찬삼아 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도 어딘가 몹시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방 레지로부터 유치한 편지를 받은 적도 있고 사쿠라기 초 집의 옆에 사는 20살가량의 장군 딸이 매일 아침 제가 등교할 시간이 되면 용건도 없어 보이는데 옅은 화장을 하고 자기 집 문을 들락거렸고 쇠고기를 사러 가면 제가 잠자코 있어도 그곳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또한 단골 담배가게의 딸에게서 받은 담배 상자 속에 또한 가부키를 보러 갔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또한 심야의 전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을 때 또한 뜻하지도 않게 고향의 친척 딸로부터 심각한 편지를 받고 또한 제가 없는 동안에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손으로 만든 인형을 제가 극도로 소극적이기에 전부 그 정도로 끝났을 뿐 아무런 진전도 없었지만 무언가 여자들을 꿈꾸게 만드는 분위기가 제 몸의 어딘가에 배어 있다는 점은 단순한 자만이나 농담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호리키와 같은 자에게 지적당하여도 굴욕과도 같은 쓸쓸함을 느낌과 동시에 매춘부를 상대하는 짓에도 갑자기 흥미를 잃었습니다. 호리키는 또한 자만하기 좋아하는 모더니티에서 어느 날 저를 공산주의 독서회라는 비밀 연구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호리키와 같은 인물에게는 공산주의의 비밀 회합도 그 도쿄한 내의 하나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른바 동지라는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팸플릿을 한 부 샀고 또한 몹시 흉한 얼굴의 지도층 청년에게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강의가 너무도 당연한 내용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강의는 물론 사실이겠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훨씬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고 허영심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며 색과 욕의 두 가지를 합쳐도 부족한
저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인간 세상의 근저에는 경제만이 아니라 묘한 괴담과도 같은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 괴담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저로서는 이른바 유물론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긍정하면서도 그러나 그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어 새싹을 향하여 눈을 뜨고 희망의 기쁨을 느끼는 일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그 RS라는 것에 출석하여 동지들이 대단한 큰일처럼 심각한 얼굴로 1 더하기 1은 2라는 식과 같은 거의 초보적인 산술 이론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우스꽝스러워 제 특유의 익살로 회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노력하였고 그 때문인지 차츰 연구회의 딱딱한 분위기도 풀리고 저는 그 회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 단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저를 역시 자신들처럼 단순히 익살꾼 동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속이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저는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합에 항상 빠짐없이 출석하여 모두에게 익사를 서비스하였습니다.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마르크스에 의하여 맺어진 친화감이 아니었습니다. 비합법. 저로서는 그것이 어쩐지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합법이라는 행위 쪽이 오히려 무섭고 그 장치가 이해되지 않았기에 바깥은 비합법의 바다라 하더라도 그곳에 뛰어들어 헤엄치다가 이윽고 죽게 되는 것이 저로서는 차라리 마음이 편하였습니다. 어둠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비참한 패배자나 페루나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반드시 다정한 마음씨가 됩니다. 그리고 저의 다정한 마음씨는 제 자신이 반할 정도로 다정한 마음씨였습니다. 또한 범인 의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을 그 의식에 괴로워하면서도 조강지처 같은 좋은 반려로서 그 의식과 단둘이서 적적한 생활을 보내는 것도 제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자세일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정강이의 상처를 지닌 자라는 말도 있듯이 그 상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히 정강이에 나타나 성장과 더불어 치유되기는커녕 더욱더 심해질 뿐 뼛속으로 파고들어 밤마다 느끼는 고통은 변화무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차츰 저의 혈육보다도 친하여져 그 통증이 바로 상처의 생생한 감정 혹은 애정의 속삭임이라고까지 생각되는 저에게 있어서는 지하 운동그룹의 분위기가 기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하였습니다. 즉, 그 운동의 본래 목적보다도 그 운동의 본질이 저에게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호리키의 경우는 단순히 장난삼아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차례 그 회합에 나갔을 뿐, 그 마르크시스트는 생산면의 연구와 동시에 소비면의 시찰도 필요하다고 어설픈 농담을 하며 그 회합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무작정 저를 그 소비면의 시찰 쪽으로 유혹하려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갖가지 유형의 마르크시스트들이 있었습니다. 호리키처럼 허영이라는 모더니티에서 마르크시스트를 자칭하는 자도 있었고, 또한 저처럼 단지 비합법이라는 냄새가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주저앉은 자도 있었는데, 만약 이러한 실체가 마르크스 주의의 진정한 신봉자에게 발각되었더라면 호리키도 저도 심한 욕설과 함께 비겁한 배신자라는 이유로 당장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호리키조차도 좀처럼 제명 처분을 당하지 않았고, 특히 저는 그 비합법의 세계에서 합법적인 신사들의 세계에서보다도 오히려 마음껏 이른바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었기에 바람직한 동지로서 웃음이 터질 정도로 과도하게 비밀스러운 갖가지 용건을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 저는 그러한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태연히 무엇이건 응낙하였으며, 공연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하여 개의 의심을 사서 불심 검문을 당하여 붙잡히는 일도 없었고, 웃으면서 또한 남들을 웃기면서 그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일을 하여 정확히 수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분 같아서는 당원이 되어 붙잡혀 설령 종신형을 받아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태연하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생활을 두려워하며 밤마다 불면의 지옥에서 신음하느니 차라리 감옥 쪽이 편안할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사쿠라기초 별장에서는 손님을 상대하거나 외출하거나 하며 같은 집에 있어도 사나흘씩이나 얼굴도 못 보는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버님이 마음에 걸리고 무서워서 집을 나가 어딘가 하숙이라도 얻으려고 생각하던 참에 아버님이 그 집을 팔려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아버님이 그 집을 파실 생각이라는 말을 별장지기 할아범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의원 임기도 그럭저럭 만기에 가까워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더 이상 출마할 의사도 없으신 듯, 더구나 은퇴 후에 지내실 별채를 고향에 세우는 등 도쿄에 미련도 없으신 모양으로 고작 고등학생에 불과한 저를 위하여 저택과 하인을 그대로 두기는 아깝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하여간에 그 집은 이윽고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저는 혼고 모리카와초에 있는 선유관이라는 낡은 하숙집에 어두컴컴한 방으로 이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궁하여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버님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용돈을 주셨는데 그 돈은 불과 2, 3일 사이에 써버렸지만 그래도 담배나 술 혹은 치즈, 과일 등이 항상 집에 있었으며 책이나 문구류 및 의복에 관한 것 일체는 항상 부근의 가게에서 이른바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었고, 호리키에게 메밀국수나 튀김덮밥을 사주더라도 아버님이 단골로 다니시는 곳의 가게라면 저는 잠자코 그 가게를 나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혼자 사는 하숙 생활이 되자 모든 것을 매월 일정한 금액의 송금으로 해결하여야만 되었기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송금은 역시 2, 3일 사이에 사라지고 저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아버님, 형님, 누님 등에게 번갈아 돈을 요구하는 전보와 편지를 연발하는 한편 또한 호리키의 가르침을 받아 부지런히 전당포를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돈이 궁하였습니다. 어차피 저에게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하숙집에서 혼자 생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숙집의 그 방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무서웠고 당장이라도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일격을 당할 듯한 느낌이 들었기에 거리로 뛰쳐나와서는 좌익 운동을 돕거나 혹은
호리키와 함께 다니면서 싸구려 술을 마시기도 하며 거의 학업도 그림 공부도 포기하고 지내던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2년째 되던 해의 10월 저보다 연상인 유부녀와 정사 사건을 일으킴으로 해서 제 신상은 일변하고 말았습니다. 학교는 결석만 하고 학과 공부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기묘하게 시험 답안 작성에는 요령이 좋았던 덕분에 그때까지는 그럭저럭 고향의 부모님을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출석 일수 부족 등으로 학교 측에서 비밀리에 고향의 아버님께 통지를 난 듯 아버님의 대리로 맏형이 고압적인 문장의 긴 편지를 저에게 보내오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에게 직접적인 고통은 돈이 없다는 것과 또한 비합법 운동이 도저히 장난삼아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해지고 바빠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앙지구인가 뭔가 하는 혼고, 고이시카와 시타야, 간다 부근에 있는 모든 학교의 마르크스주의 학생들의 행동대장이 되었습니다. 무장 봉기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조그만 칼을 사서 그것을 레인코트 호주머니에 넣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이른바 연락을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푹 자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피로부터 숨 쉴 겨를도 없을 정도로 잇따라 용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의 병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비합법에 대한 흥미만으로 그 그룹을 도왔을 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농담이 진담된다는 식으로 너무나도 바빠지게 되자 저는 은근히 피해 사람들에게 그건 제 전문이 아닙니다. 당신네 직계 사람들에게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정이 떨어지는 소리를 하다가 결국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도망을 치고 기분 좋을 리는 없었기에 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던 여자가 3사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하숙하고 있는 선교관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가 좌익 운동을 돕다가 녹초가 되어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고 나면 반드시 편지지와 만년필을 갖고 제 방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아래층은 동생들이 시끄러워서 제대로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하며 제 책상 앞에 앉아서 1시간 이상이나 무언가를 썼습니다. 저도 또한 모르는 척하며 누워있으면 될 것을 그 아가씨가 무척이나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눈치이기에 제 특유의 수동적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사실은 전혀 말을 할 기분이 아닌데도 안간힘을 써서 피로로 축 늘어진 몸을 일으켜 담배를 물고는 여자에게서 받은 연애 편지로 목욕물을 데운 사내가 있다더군요. 어머나 세상에, 당신이죠? 우유를 데워서 마신 적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로군요. 많이 드세요. 이 여자는 언제까지 있을 작정인가? 편지라니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군. 아마도 낙서만 하는 거겠지. 어디 좀 볼까요? 하고 죽어도 보고 싶지 않은 심정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머나 안 돼요 하며 기뻐하는 모습이란 너무도 꼴사나워서 흥이 깨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이라도 부탁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전찻길 옆에 약국에 가서 칼모틴을 사다 주지 않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얼굴에 열이 나서 오히려 잠을 잘 수가 없네. 미안해요. 돈은 괜찮아요. 돈은 좋아서 일어납니다. 일거리를 부탁하면 결코 풀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은 남자에게서 무슨 부탁을 받으면 기뻐한다는 사실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자사범고등학교의 문과생으로 이른바 동지였습니다. 이 사람과는 좌익 운동에 관한 일로 싫건 좋건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합이 끝나도 그 여자는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무작정 저에게 무엇인가 사주었습니다. 나를 진짜 누나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 말에 몸서리를 치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수가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여간에 비위를 건드리면 무섭다. 어떻게든 얼버무려 넘겨야만 한다는 일념에서 저는 결국 이 추하고 끔찍한 여자에게 봉사하며 무언가를 선물 받으면 기쁜 듯한 얼굴로 농담을 하며 웃겼지만 어느 여름날 밤 아무리 하여도 떨어지지 않기에 어두운 길거리에서 그 여자가 어서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키스를 해주었더니 딱하게도 미친 듯이 흥분하여 택시를 세우고는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빌린 빌딩 사무소 같은 비좁은 방으로 데려가 아침까지 소란을 피우게 되자 어이없는 누나로군 하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숙집 딸도 이 동지도 어쨌거나 매일 얼굴을 마주대야만 하는 상황이라 이제까지의 여러 여자들처럼 쉽게 피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모르는 사이에 그 불안한 마음에서 필사적으로 이 두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이미 나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무렵 저는 긴자에 있는 어느 커다란 카페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은혜를 입게 되어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마음에 걸려서 역시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에는 저도 굳이 호리키의 안내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전차를 탈 수 있으며 또한 카부키 극장에도 갈 수 있고 혹은 붓으로 살짝 스친 듯한 무늬의 기모노를 입고 카페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소나마 뻔뻔스러움을 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인간의 자신감과 폭력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조금씩 타인과 진지한 얼굴로 인사를, 아니 사실 저는 역시 패배의 익살로 쓴웃음을 짓지 않으면 인사를 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만 하여간에 필사적이고 어설픈 운동에 가담한 덕분으로 또한 여자들과 술 덕분으로 그러나 주로 경제적 부자유로 인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건 두려움을 느꼈지만 반면에 커다란 카페의 수많은 취객 혹은 여종업원 보이들 사이에 끼어서 뒤섞일 수 있다면 끊임없이 쫓기는 듯한 저의 이 느낌도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시벤을 들고 긴자의 커다란 카페에 혼자 들어가 웃으면서 상대방 호스티스에게 시벤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해 하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딘지 모르게 관서지방의 사투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기묘하게도 저의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의 옆에 있어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안심할 수 있었기에 오히려 익살부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묵묵하고 어두운 저의 본성을 숨김없이 보이며 잠잡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여자는 갖가지 요리를 제 앞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만 드시겠어요? 나도 마셔야지. 쌀쌀한 가을밤이었습니다.
저는 스네코, 그 여자의 이름은 잊었어도 그때 먹은 초밥이 맛없다는 사실은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 얼굴을 닮은 까까머리의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그럴싸한 폼으로 초밥 만드는 모습도 눈앞에 보듯이 선명하게 떠올라 훗날 전차에서 어라, 아는 얼굴인데 하며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아, 그때 초밥집 주인 아저씨와 닮았구나 하고 깨닫고는 쓴웃음을 지은 적이 몇 번이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대방 여자의 이름도 또한 생김새마저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지금 아직도 초밥집 주인 아저씨의 얼굴만큼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기억하고는 있는 것을 보면 어지간히 그때의 초밥이 맛없었고 추위와 고통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원래 저는 맛있는 초밥을 파는 음식점에 남들이 데려가 주어도 맛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초밥이 대체로 너무 큽니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제대로 만들 수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조에 있는 목수집 2층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2층에서 평소의 음울한 성격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심한 치통이라도 앓듯이 한 손에 뺨을 대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의 태도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도 주위에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불어 낙엽만 휘날릴 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느낌의 여자였습니다. 함께 자면서 그 여자는 저보다 2살 연상이라는 사실, 고향은 히로시마이고 남편이 있는 몸이에요. 히로시마에서 이발소를 했었죠. 작년 봄에 함께 도쿄로 도망쳐 왔지만 남편은 도쿄에서 제대로 일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사기죄로 잡혀서 형무소에 있어요. 저는 매일 이것저것 차입을 하러 형무소에 갔지만 내일부터는 그만둘래요. 하는 따위의 신상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인지 여자의 신상 이야기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성격으로 여자의 말솜씨가 서투른 탓인지, 즉 이야기의 요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탓인지 하여튼 저에게는 언제나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적적하다. 저는 여자의 잡다한 신상 이야기보다도 그 한마디에 공감을 느끼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어도 결국 이 세상 여자들로부터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상야릇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입으로는 적적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격렬한 적적함을 몸 주변의 한 치 정도 폭의 기류처럼 지니고 있었기에 그 사람 곁으로 가면 제 몸도 그 기류에 휩싸여 제가 지니고 있는 약간의 신경질적인 기류와 잘 융화되어 물 밑의 바위로 가라앉는 낙엽처럼 제 몸은 공포로부터도 불안으로부터도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백치 같은 매춘부들의 품속에서 안심하고 깊이 잠드는 기분과는 전혀 달리 저에게는 그 사기범의 아내와 지낸 하룻밤이 행복하고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저는 원래의 경박하고 진실하지 못한 익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겁쟁이는 행복조차도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소매도 상처를 입습니다. 행복에 상처를 입는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기 전에 빨리 이대로 헤어지고 싶다는 초조한 마음에서 다시 익살의 연막을 치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면 정도 떨어진다는 속담은 잘못된 말이야. 돈이 떨어지면 여자에게 차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남자에게 돈이 떨어지면 남자는 저절로 의기소침하게 되어 맥을 못 추고 웃음소리에도 힘이 없게 되고, 또한 어딘가 비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자포자기가 되어 남자 쪽에서 여자를 차버리는 거야.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 마구 차버린다는 뜻이지. 가나자와 되사림이라는 사전에 의하자면 말이야. 불쌍하게도 나도 그 기분을 알고 있지. 분명히 그런 식으로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며 스네코를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신세를 지면 안 된다. 자칫하면 그렇게 될 염려가 있다. 하는 생각에 세수도 하지 않고 잽싸게 빠져나왔습니다만, 그때 저의 돈이 떨어지면 정도 떨어진다는 헛소리가 훗날 의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는 그날 밤에 은인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훗날이 감에 따라서 기쁨도 잊혀지고 잠시나마 은혜를 입었던 일이 두렵게 여겨지고, 혼자서 멋대로 격심한 속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카페의 계산을 그때 전부 스네코에게 부담시켰던 것까지도 차츰 마음에 걸리게 되자, 스네코도 역시 하숙집 딸이나 사범학교생과 마찬가지로 저를 협박만 하는 여자처럼 여겨져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항상 스네코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더구나 저는 함께 잔 적이 있는 여자와 다시 만나면 갑자기 여러가지 성을 낼 듯한 느낌이 들어 다시 만나는 것을 몹시 꺼리는 성질이었기 때문에 결국 긴자와 같은 번화가는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꺼리는 성격은 결코 제가 교활하기 때문이 아니라 애당초 여자들이 잠을 잘 때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이에 티끌만치도 연관을 두지 않고 완전히 망각한 듯 양쪽 세계를 너무도 깨끗이 분리시켜 살아간다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11월 말, 저는 호리키와 간다의 포장마차에서 싸구려 술을 마셨습니다. 이 아구는 그 포장마차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마시자고 우겼습니다. 이미 돈이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마시자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저는 취해서 대담해진 탓도 있었습니다만, 좋아, 그렇다면 천국으로 데려다 주지. 놀라지 마. 주지용님의 카페야? 그래. 가자. 하며 둘이서 전차를 탔습니다. 호리키는 신이 나서 오늘 밤은 유달리 여자 생각이 간절하군. 호스티스에게 키스해도 될까? 저는 호리키가 그렇게 추태 부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호리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지? 키스할 거야. 내 옆에 앉은 호스티스에게 반드시 키스할 테니까. 알았지? 괜찮겠지. 고마워. 난 여자에게 굶주려 있거든. 긴자 4번가에서 내려 이른바 주지용님의 카페에 돈도 한 푼 없이 스네코만 믿고 들어가 비어있는 룸에 호리키와 마주 앉자마자 스네코와 또 한 명의 호스티스가 달려오더니 스네코는 호리키 옆에, 다른 호스티스는 내 옆에 털썩 주저앉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네코가 키스당하면 어쩌나? 아깝다는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원래 소유욕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고, 또한 어쩌다가 미약하나마 아깝다는 느낌은 들어도 그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며
남들과 싸울 정도의 기력은 없었습니다. 훗날 저는 제 내연의 처가 겁탈당하는 것을 잠자코 지켜본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남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스네코와 저는 단 하룻밤을 지낸 사이입니다. 스네코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깝다는 건방진 욕심을 지닐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눈앞에서 호리키의 맹렬한 키스를 받는 스네코의 입장이 불쌍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호리키에 더럽혀진 스네코는 나와 헤어져야만 하리라. 더구나 나에게는 스네코를 만류할 능동적인 정열은 없다. 아, 이제는 끝장이다. 하며 스네코의 불행에 일순간 깜짝 놀라기는 하였지만 저는 금세 고분고분 포기하고 호리키와 스네코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정말 예상외로 훨씬 나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만두겠어. 호리키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더니 아무리 내가 금주를 끼로서니 이런 빈상의 여자와 하며 아주 질린 듯이 팔짱을 끼고 스네코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술 좀 갖다 줘. 돈은 없어. 저는 작은 소리로 스네코에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술독에 빠진 듯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른바 속물의 눈으로 보면 스네코는 주정꾼의 키스조차 받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초라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뜻밖이랄까 어처구니가 없다고나 할까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토록 마셔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술을 퍼마시고 만취가 되어 스네코와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웃었습니다. 호리키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여자는 어딘가 피곤하고 초라한 여자로구나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가난뱅이끼리의 친화감이 가슴에서 솟구쳐 스네코가 가엽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때 난생 처음으로 제 쪽에서 적극적으로 미약하나마 사랑이라는 감정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토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토록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스네코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조 목수집의 2층 방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정도 떨어진다고 말한 건 농담인 줄 알았더니 정말이었나 봐요. 전혀 들리지 않았잖아요. 까다로운 이별법이로군요. 제가 벌어도 안 될까요? 안 돼. 이윽고 그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그녀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도 인간으로서의 삶에 지쳐 있는 듯이 보였고 저도 또한 이 세상에 대한 공포, 번거로움, 돈, 비합법 운동, 여자, 학업 등등을 생각하니 도저히 더 이상 참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기에 그녀의 제안에 가볍게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실감을 느낄 정도의 죽자는 각오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장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둘이는 아사쿠사 육구를 방황하였습니다. 다방에 들어가서 우유를 마셨습니다. 당신이 돈을 내세요. 저는 일어나서 품속의 지갑을 꺼내어 열었습니다. 동전이 3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치심보다도
처참한 느낌에 휩싸여 그 순간 뇌리에 떠오른 것은 선유관의 제 방이었습니다. 제복과 이불만 남아있을 뿐 그 밖에는 전당포에 잡힐 만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황량한 방. 그 외에는 내가 지금 입고 다니는 기모노와 망토,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는 그녀도 일어나서 제 지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나, 겨우 그것뿐이에요? 무심코 한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또한 제 가슴에 파고들 정도로 타격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랑한 사람의 목소리였던 만큼 타격이 컸습니다. 그것뿐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동전세계는 애당초 돈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전에 미처 맛보지 못한 기묘한 굴욕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있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필경 그 당시에 저는 여전히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때 저는 스스로 자진하여 죽겠다는 실감이 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들은 가마쿠라 앞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오비는 같은 술집 동료한테서 빌린 거예요 하며 풀어서 잘 접어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저도 망토를 벗어서 같은 장소에 두고는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또한 아버님의 함자도 어느 정도 뉴스거리가 되었던 때문인지 신문에 제법 커다란 기사로 실린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해변에 있는 병원에 수용되자 고향의 친척이 하나 오더니 여러모로 뒤치다거리를 해주고는 고향에 계신 아버님을 비롯하여 집안이 온통 격노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은 스네코가 그리워서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까지 사귀었던 여자들 중에서 그 빈상의 스네코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숙집 딸에게서 단가를 50수나 늘어놓은 긴 편지가 왔습니다. 살아달라는 기묘한 말로 시작되는 단가만 50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이 활짝 웃으며 제 병실에 놀러오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는 제 손을 꼭 잡아주고 가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제 왼쪽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병원에서 발견되어 이것이 저에게 무척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윽고 제가 자살 방조죄라는 제명으로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경찰서에서는 저를 환자 취급하여 특별히 보호실에 수용시켰습니다. 심야 보호실 옆의 숙직실에서 철야 당번을 하고 있던 나이 든 순경이 방문을 살짝 열고 어이! 하며 저에게 말을 걸더니 춥지? 이리 와서 난로라도 쬐어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순순히 숙직실로 들어가 걸상에 앉아서 난로를 쬐었습니다. 아무래도 죽은 여자가 그립지? 네. 한결 기어들어가는 듯한 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정이란 거야. 그는 차츰 거만한 태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여자와 관계를 맺은 건 어디지? 마치 재판관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어린애라고 업신여기며 가을밤의 심심풀이로 마치 그 자신이 취조주임이기라도 한 듯이 저에게서
음담패설 같은 진술을 들어보려는 심산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사실을 눈치채고는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순경의 그러한 비공식적인 신문에 대하여는 일체의 대답을 거부하여도 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나긴 가을밤의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저는 어디까지나 고분고분 그 순경이야말로 취조 주임이며 형량을 결정하는 것도 그 순경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듯한 성의를 드러내 보이며 그의 호색적인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럴싸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제야 대충 짐작이 가는군. 무엇이건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연기였습니다. 더구나 저에게는 무엇 하나 득이 되지 않는 열연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소정에게로 불려갔습니다. 요번에는 정식 취조였습니다. 문을 열고 서장실에 들어선 순간, 어이구, 미남자로군. 이건 자네가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낳은 자네 어머님이 나쁜 거지. 검은 피부에 대졸인 듯한 느낌을 주는 아직 젊은 서장이었습니다. 다짜고짜 그런 말을 들은 저는 얼굴에 커다란 반점이라도 있는 듯한 흉한 모습에 불구자라도 된 듯한 비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도나 검도 선수 같은 이 서장의 취조는 정말로 담백하였기에 간밤에 나이든 순경에 하였던 은근하며 집요하기 그지없던 흥미 위주의 취조와는 천양지차였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서장은 검사국에 보낼 서류를 작성하면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군. 혈담이 나온다던데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기침이 나와 저는 기침을 할 때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는데 그 손수건에 빨간 쌀랑눈이 내린 것처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에서 나온 피가 아니라 어젯밤 귀 밑이 난 종기를 만지다가 그 종기에서 묻은 피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편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에 단지 네 하고 눈을 내리깔고는 고분고분 대답하였습니다. 서장은 서류 작성을 끝내고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그건 검사님이 정할 일이지만 자네의 신원을 인수할 사람에게 전보나 전화로 오늘 요코하마의 검사국에 오시도록 부탁드리는 게 좋을 거야. 누군가 있지? 자네의 보호자나 보증인이. 아버님의 도쿄 별장에 드나들던 서와 골동품 상인 시부타라는 사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버님에게 빌부터 지낸 적이 있는 그는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인데 작달만한 체구에 40가량의 독신으로 저의 학교 보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 특히 눈초리가 넙치와 비슷하였기에 아버님은 언제나 그 사내를 넙치라고 불렀고 저도 그렇게 부르는 데 익숙하여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전화번호부를 빌려서 넙치의 집 전화번호를 찾아내어 전화를 걸어 요코하마 검사국까지 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넙치는 사람이 변한 듯 거드름을 피우는 어주였지만 그래도 일단 승낙하여 주었습니다. 어이, 그 전화기 빨리 소독해야 할 거야. 혈담이 나온다니까. 제가 다시 보호실로 돌아오자 순경들에게 그렇게 시키는 서장의 커다란 목소리가 보호실에 앉아있는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 저는 가느다란 밧줄에 묶여 일단 망토로 가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밧줄 끝을 젊은 순경이 단단히 잡고는 둘이 함께 전차를 타고 요코하마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불안이 없었을 뿐더러 그 경찰 보호실도 나이 든 순경까지도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어째서 저는 이 모양일까요? 죄인이 되어 포박되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 그때의 추억을 지금 적으면서도 정말로 해방감 가득 같은 즐거운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리운 기억 속에도 식은땀 섬 아래 평생 잊지 못할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국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검사의 간단한 지조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마흔 전후에 조용하고 대범한 성품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도 전혀 경계를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진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저는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문득 그 피를 보고 이 기침도 역시 무언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생각에 콜록콜록 2번 정도 더구나 억지로 힘을 주어 과장되게 하고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검사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인가?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식은땀 서말, 아니 지금 생각해도 안절부절 못할 지경입니다. 중학교 시절 그 바보 같은 다케카즈에 일부러 그랬지? 하는 말과 함께 지옥으로 굴러떨어졌던 그 당시의 심정 이상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과 이것, 이 2가지가 제 생에 있어서 연기에 크게 실패한 기록입니다. 저는 검사에게서 그런 조용한 모멸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년형을 언도받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이따금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갑기는커녕 비참한 기분으로 검사국 대기실의 벤치에 앉아 넙치가 인수하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등 뒤의 높은 창문으로 저녁 노래 물든 하늘이 보였고 기러기들이 여자와 비슷한 형태로 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실격 2번째 수기도 읽어봤고요. 지금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되게 잘못된 문법과 너무 좀 뭔가 참 너무 안 맞네요. 이 책은 굉장히 좀 읽기도 힘들었고 제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좀 내용이 계속 툭툭 끊기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 쓰여서 잘못 옮겨진 건지 모르겠는데 오탈자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든 책이었습니다. 일단 요청에 의해서 2번째 수기를 읽어봤는데 이렇게 길게 읽어질지 몰랐어요. 거의 중간에 목소리가 달라질 텐데 이틀 3일에 걸쳐서 좀 끊어서 읽었거든요. 적당히 읽다가 끊고 그 다음 날에 또 읽다가 끊고 막 그랬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1시간 반가량 읽었는데 다들 편안히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자요. 안녕.